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전 현대의 포니가 네덜란드에 최초로 수출된 사실을 떠올리면서 반도체 동맹을 중심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값은 그대로 두는 대신에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 상품들이 다수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요 식품과 생활필수품의 용량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강력히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국회의원, 공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첫 비즈니스 포럼이 네덜란드 현지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반도체와 물류, 무탄소 에너지, 농업 등 분야에서 양해각서가 19건이 체결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현대포니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979년 한국의 첫 국산 자동차인 포니가 유럽 시장의 문을 처음으로 두드린 곳이 바로 이곳 암스테르담입니다. 이제 한국 자동차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물류와 반도체 동맹으로까지 이어진 양국 경제협력의 발전사를 되짚었는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2004년에는 로테르담에 한국의 첫 해외 공동 물류센터가 설치되어 유럽으로 향하는 한국 화물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오늘날 양국 협력의 상징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최초의 비즈니스 포럼이 암스테르담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MOU가 19건이나 체결이 됐는데 그 양도 양이지만 내용이 상당히 주목되죠? 네, 21세기의 국가의 어떤 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또는 그 무탄소 에너지, 물류, 농업 이 영역에서 19개의 MOU를 체결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양국의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회장단 그리고 기업인들이 200명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소국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작은 거인과 같은 나라입니다. 특히 그 포니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심지어는 그 사이다에 들어가는 향료까지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이다 선전할 때 광고할 때 화란 나르당 뭐 해가면서 했던 화란 나르당. 그렇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실은 그 네덜란드의 ASML 장비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 유일의 장비를 만든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 삼성이 그걸 사주지 않으면은 그 회사도 사실은 휘청거릴 정도의 그 물론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요번에 이 한국 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자긍심을 가질 부분이 참 많습니다. 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내외는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했는데요. 역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 네. 아부트.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글로벌 자유 연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지금 네덜란드의 많은 젊은이들이 K-팝에 열광하고 또 천여 명의 한국 학생들은 네덜란드에서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된 양국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것입니다. 네, 네덜란드 말로 후던 아본트.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사말을 윤 대통령이 직접 했어요.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도 K컬처, K팝, K드라마 등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알렉산더르 국왕은 왕세자 때 또 IOC 위원으로 국왕으로 여러 번 우리나라에 왔다 간 지한파이자 친한파이기도 한데요. 국왕의 이런 직접적인 화답 자체가 이례적 아닙니까? 예, 이번이 이제 국빈 방문 초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르 국왕이 한국의 이런 소프트 파워를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해서 구체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죠. 라디오에서는 K-팝이 나오고 네덜란드 극장에서는 K-무비를, 넷플릭스에서는 K-드라마를 즐길 수 있으며 네덜란드 사람이 기아 자동차를 타고 유튜브에서는 K-블로거를 구독하고 K-뷰티는 많은 사람이 최고라 평가한다. 굉장히 그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한국의 국격과 국력이 신장되었다는 것을 비단 반도체 동맹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 파워도 유럽에서 특히 네덜란드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암스테르담에 이제 현대 포니가 수출됐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포니가 기억이 납니다. 어린 네. 시절에. 근데 포니뿐만 아니라 이제 대우에서는 또 르망이라는 차를 그렇죠. 생산해서 대항을 했는데 저 아는 분이 그때 이제 그 대우 자동차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르망을 자랑하셨어요.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신 다른 분은 그 르망이 별로 좋은 차가 아니다. 앞에서 보면 르망이지만 옆에서 보면 실망이고 뒤에서 보면 절망이다. 아, 저도 기억이 나는 예.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 대우자동차 분은 기분이 나쁘니까 소나타를 현대에서 냈는데 소나타가 좋은 차가 아니다. 그건 소나 타는 차다. 이렇게 정말 응수했던 옛날 기억이 얘기입니다. 납니다. 예. 정말 옛날 얘기인데 이제는 기아차가 정말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전기차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차가 됐다는 것은 한국이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렉산더르 국왕의 이런 한국 칭찬 세례에 윤 대통령은 갑자기 우리말로 히딩크 감독님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좌중이 직접 호명을 하니까 히딩크 감독이 그 좌중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중학교 다닐 때 네덜란드 축구의 열렬한 팬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히딩크 감독이 얘기를 하다가 저는 중학생 시절이던 1974년 서독 월드컵이 열렸어요. 그때 네덜란드 준우승했습니다. 예. 월드컵 때 오렌지 군단, 그때 오렌지 군단이란 돌풍이 나왔고요. 요한 크루이프의 열광을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요한 크루이프 얘기를 하다가 또 한국 축구 선수들의 유럽 진출 부흥기를 이끈 우리의 박지성 선수는 유럽 커리어의 시작과 끝을 네덜란드 리그에서 했다. 자, 아인트호벤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네덜란드가 축구 강국이라는 사실을 뭐 물론 많은 남성분들은 1970년대부터 알았겠지만 오렌지 군단의 그 유명세로 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네덜란드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진 그 장본인이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네. 거스 히딩크의 감독의 그 한국명이 5대0이잖아요. 5대0. 처음에 그 축구 시합을 하는데 5대0으로 졌다 해서 졌었죠. 그런 조롱을 받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본과 공동으로 유치한 월드컵에서 한국만이 4강에 진출을 해가지고 정말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신화를 새롭게 쓴 주역 중에 한 사람이 거스 히딩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각계에 이렇게 진출할 때마다 예를 든다면 이뇨한 위원장이 등장했을 때도 이뇨한이 정치권의 거스 히딩크가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지금 그림의 거스 히딩크 감독. 네. 2020년에 은퇴했는데 꽤 늙었어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면은 한 나라의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격이라든지 국위가 선양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사실 네덜란드하고 요번에 반도체라든지 포니 자동차 그 밖에 뭐 아까 제가 뭐 나르당을 굳이 설명을 하긴 파란 했지만 나르당이요. 예.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게 관심권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히딩크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국격도 국격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국위 선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격이 훨씬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방증이 될 것 같아요. 저 요한 크루이프는 60대 전후의 남성들에게는 정말
대축구 스타였습니다. 네덜란드가 우승을 못한 게 아깝지만 그야말로 당시의 최고 스타였던 이 요한 크루이프를 윤 대통령이 열광적으로 좋아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암스테르담의 아파스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담례로 전통문화 공연을 했어요.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국왕 내외 등 600명이 지켜봤다고 하는데 여기서 신영희 명창이 벨테브레, 박연과 하멜 이야기를 판소리 단가로 구성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직접 한 대목 들어보시죠. 친구여, 고마운 친구로다. 예요, 동반자여, 꽃들이 별을 품은 자유에도 고리야. 친구 불러주지 나파여 노래하리를 그대 나가니 제지 우리네 할. 네. 자, 이거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박연 그리고 하멜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그래요.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박예리, 남상희 명창이 네덜란드 하면 생각나는 인문학자가 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스토리를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입체창 형식으로 불러서 국왕 부부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는데 이런 거 참 이례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류, 케이팝이라고 할 때 꼭 그 영어 아니면은 그 서구 문화권에서 그 소재를 찾아서 그것을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세계에 소개해도 그만큼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는 점이 한류의 새로운 단계로 보여집니다. 구글에서 그 음식 중에서 가장 2023년에 많이 찾았던 그 검색어가 비빔밥이라는 이야기도 비빔밥이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한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유의 문화를 그대로 전수해도 그만큼 세계에서 매력을 발산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네덜란드 국왕도 대단한 이제 스포츠맨입니다. IOC 위원이었기 때문에 15년간 예 평창 올림픽 유치에도 그 와서 그 개최지를 그 평가한 그런 IOC 위원이었고. 국격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도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국제 빙상 경기 연맹 회장을 역임하면서 이번에 한국인으로선 3번째로 IOC 위원회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역사상 2번째로 한국인 위원이 3명 있는 그런 쾌거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국이 그 한류라든지 스포츠계에서도 계속 국격을 상승한다면은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와 같이 교류하고 협력할 분야는 계속 넓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네덜란드 국왕 부부는 윤 대통령 내외와의 단독 친교 오찬도 했습니다. 여기서 네덜란드의 델프트 지역 특산 그릇 조각을 모은 예술품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델프트 웨어 또 스카프를 선물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담례로 유명한 우리의 안성 방자유기 또 K뷰티로 유명한 한국 화장품을 선물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국이 그 고유의 자랑스러운 이런 문화 유품을 그 서로 교환하는 걸 했는데 저보다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것을 델프트웨어를 잘 아시는 것 같고 네. 저는 집에서 이렇게 푸른색을 도는 도자기와 인형을 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네.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애지중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귀중하게. 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17세기 초에서 이제 중국에서 수입된 이 청색 빛이 나는 백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유럽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도자기 문화의 시작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도 이런 네덜란드의 이런 푸른 백자 도자기를 탐했기 때문에 그때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도공을 많이 납치해 간 것처럼 독일 측에서도 이런 네덜란드 안에서의 이제 도자기 제조공들을 끌고 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마르크 루이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네덜란드의 이 반도체에 관한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고 하면 이번에 저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이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도체의 그 초격차를 유지하고 최첨단의 기술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 공동성명에 반도체 동맹이란 표현이 명시가 됐습니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경제안보 산업 분야의 양자 협의체도 새로 만들기로 했네요. 네, 그동안 이제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외교를 비판하면서 미국 중심, 사강 중심의 외교다라는 그 비판의 요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이 네덜란드와의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가 물론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하되 상당히 다차원적인 글로벌 외교를 지금 그 진작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총리와 반도체 동맹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윈윈을 이제 그 합의했는데요. 네. 반도체 동맹이야말로 21세기 한국의 먹거리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네덜란드의 그 장비를 확보한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협력 기구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2025년도에 독일, 네덜란드 주도의 방공 미사일 방어 지휘소 훈련인 JPOW (Joint Project Optic Windmill이라는 훈련에 우리가 이제 업저버로 참석하는데 합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경제 동맹뿐만이 아니라 안보 협력의 지평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덜란드가 작은 나라이지만 강한 나라, 강소국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네네. 상당히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자, 한 네덜란드의 이 반도체 동맹 합의를 세계 주요 언론들도 비중 있게 다뤘네요.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ASML이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삼성과 1조 원 규모의 R&D 센터 건립을 합의했다. 프랑스의 AFP가 그렇게 보도했고 블룸버그, 홍콩 브레이킹 매체 등등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봉 교수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삼성과 ASML이 공동으로 내년부터 1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R&D 센터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설치부터 운영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ASML의 고도 보안 시설인 클린룸을 시찰했고, 그렇죠. 그리고 공동 선언문에 한국이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선 처음으로 반도체 동맹을 명기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한국과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용어를 들으셨을 텐데, 포괄적인 협력 관계라든지 전략적 동반자 관계지만 그런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딱 미국밖에 없습니다. 네.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도체 동맹이라는 것을 네덜란드와 명기했다는 그만큼 반도체 공동 생산과 연구에 한국이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반도체 생산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설계는 미국이 강하고 위탁 생산은 대만이 강하고 그렇죠. 한국은 유일하게 설계 및 제조 생산, 위탁 생산을 다 하는 나라죠. 그렇습니다. 네덜란드가 강한 것은 이런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결합된다면 그만큼 생산력과 기술력이 증폭될 것이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박춘섭 경제수석이 설명을 했지만 왜 동맹이라는 단어를 썼느냐면은 인재를 같이 키우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생산과 개발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국가가 이런 기계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반도체 동맹이라는 것을 이번에 강조했습니다. 네, 그 의미를 홍 교수가 짚어주셨어요. 자, 이어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헤이그에 있는 리더잘, 우리말로 기사의 전당을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의 전당인데 왜 중요한가? 현장 모습 우선 영상으로 보시죠.
네, 이곳이 바로 리더 자리인데 이곳이 바로 116년 전입니다. 1907년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곳입니다. 조선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일본에 거의 먹히고 있는 그 순간에 고종이 삼특사, 밀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만국평화회의가 열려서 여기에 호소를 하러 간 건데 정작 문전박대,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죠? 네. 우리 당시 조선이 을사늑약이라는 치욕적인 그 늑약을 1905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맺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선생을 고종이 정말로 그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늑약의 그 부당함을 알렸으나 결국은 무위로 그치고 그다음에 이준 선생은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최근에는 이제 병사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이 네덜란드 우리 그 대통령이 그 많은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지금 소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특히 1907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당시 일본은 유럽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대국 간의 관계라든지 국제 정치의 흐름을 정확히 모르면 아무리 억울하고 피를 토하고 땅을 쳐도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그 역사의 교훈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당시 것이고요. 철벽이었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 앵커님 본이 어디세요? 전 밀양입니다. 밀양이시구나. 근데 이 벨트브레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박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벨테브레이. 예. 그 벨트브레가 와가지고선 귀하했어요. 그래서 밀양 박씨는 아니고 또 다른 본을 가진 박씨.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왕이 하사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벨트브레도 그렇고 또 하멜 표류기로 유명한 하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하멜은 조선에서 엄청난 고초를 당해가지고 13년간. 결국은 네. 일본으로 도망쳤어요. 나가사키로 가죠. 근데 그때 교훈은 뭐냐면요. 그렇게 네덜란드가 무역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네. 그러면 와가지고 왕이 불러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정보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노예처럼 노동만 시키다가 결국 스스로 도망치게 만들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막부에서 불러다가 다양한 해상 정보라든지 그 정보를 이 사람들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요번에 이렇게 그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중추국가가 됐어라는 거를 알린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유의미하지만 그 역사의 교훈을 한 번 더 상기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당시 일본의 막부에서는요, 흑인 무사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 과거를 짚어주셨어요. 윤 대통령은 당초 리터 총리와 단독 회담을 한 뒤에 헤이그에 있는 마우리츠 하위스라는 미술관을 찾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리더 자리로 행선지를 바꿨다고 하는데 그 이면의 이야기가 있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 한재 선생의 예, 얘기죠. 그리고 역사를 이렇게 선택적으로만 아름다운 것만 기억한다면 좋은 그리고 정확한 교훈을 얻을 수가 없겠죠. 정의미 의원께서도 잘 얘기하셨겠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 4강을 했지만 그 전에는 우리에게 5대0 치욕의 그런 패배를 안겼던 네덜란드 팀 그 전 월드컵에서 그 감독을 영입한 것입니다. 그렇죠. 5대0이 주고받은 거죠.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력 있는 팀이 2002년 월드컵에 4강까지 나갔지만 우리나라가 최초로 월드컵에 진출한 게 1954년이었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때. 그래서 그 첫 시합 당일날 배를 타고 도착을 해서 선수들이 기진맥진을 했고 9대0이었죠, 그때. 예, 그래서 최강 마법의 마자르 군단 푸시카시가 이끄는 거기 헝가리 팀의 9대0 그리고 그 다음 경기인 튀르키와의 경기에서는 7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합이 그야말로 16대0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욕적인 아픈 기억을 제대로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헤이그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던 것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스포츠, 문화, 외교 관계에서 국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자, 윤 대통령은 이 리더자를 둘러본 뒤에 같이 왔던 네덜란드 총리와 작별 인사를 하고 이준 열사 기념관은 홀로 찾았습니다. 유럽 유일의 우리 독립운동 기념장소라는 의미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곳에 머물다 이준 열사가 순국한 호텔 자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준 열사가 순국한 방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종으로부터
받은 그 신입장도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장소이죠. 이번에 이 윤 대통령이 이 장소를 특히 단독으로 방문한 것은 그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독립이라는 것의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만큼 컸다라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더 커야 될 과제가 남아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게 있죠. 네덜란드가 4번째로 신속하고 많은 그 군인들을 6.25 때 보낸 나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6.25 참전 양국 용사와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선물도 전했는데요.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당시에 생존 용사들, 가족들 다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머리가 뭐 백발 들인 그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일일이 악수를 했고요. 지금 그 유족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그 이제 생존한 아들, 손자, 손녀들을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타신 분도 있고, 자 이렇게 일일이 그 한 분 한 분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감격적인 자리였다는 그런 얘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야말로 20대 초반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가서 피를 흘린 분들입니다. 6.25 참전 용사 중 한 분인 코르트 레버르옹 이분에게는 윤 대통령이 영웅의 제복을 선물로 전달했는데 이 옷, 정부가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 특별히 제작해간 그 옷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교일에 한국 대통령 첫 국빈 방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이해서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한국 정부가 특별히 제작했던 이 참전 영웅의 제복을 참전 용사에게 헌사했습니다. 리트 총리가 뭐라고 환영사를 했냐면은 비단 이제 기술 협력,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과 네덜란드는 가치 공유 국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에서 글로벌 중축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60년대 전략적 동반자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핵심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비단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기술 협력 차원에서 이익뿐만 아니라 정말 가치를 공유하고 역사를 공유한다는 면이 강조되었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또 특별한 손님이 함께 갔습니다. 당시 카투사로 네덜란드 대대와 함께 싸웠던 최병수옹이 그 주인공인데요. 네덜란드 전우들과 제외해서 감격의 그 해우를 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에게만 그런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54년 10월까지 휴전선 방어를 했고 그 횡성 인제전투에서 활약한 그런 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원과 그 전우들의 재회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저분이 이제 당시에 그 소년병에 가까운 모습으로 네덜란드 전우들과 싸웠는데 알아보셨다 그래요. 예. 당신이 미스터 최냐? 예. 그러니까 참 이 노인분들이 그 당시의 기억을 그렇게 생생하게 하고 계셨다는 점에서도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지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핑계로 값은 그대로 놔두고 품질과 용량을 낮추거나 줄이는 눈속임은 여전합니다. 그 실태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일부 제조사는 이와 관련하여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동차의 단위 가격 표기 품목을 확대하고 네, 이 소식은 조광형 뉴데일리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줄인다는 뜻의 영어 슈링크,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 이름하여 슈링크플레이션.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 실체가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요. 제품의 용량을 줄인 일명 꼼수 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최근 1년간 앞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나? 일단은 뭐 소비자원이요. 참 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언급하는 상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1년간 세계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실태 조사를 한 소비자원이 272개의 상품을 살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7개나 용량을 줄인 게 일단 드러났는데 우리가 아는 상품들 많아요. 그렇죠. 뭐 저도 좋아하는 그 허니 땡땡 과자부터 시작해서 뭐 이름이 좀 나오니까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되지만 그렇습니다. 예, 저 다 아는 상품들이에요. 특히 이제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류 또 저희들이 항상 소비하는 밀접한 그런 식품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좀 충격적입니다. 네.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맥주, 우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치즈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도 참 어이가 없고 속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네. 자, 더 싸게 파는 줄 알고 사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패키지, 묶음 상품들인데 실제로 비교를 해봤더니 반전이 있었어요. 이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제일 나쁜 짓이 바로 이 속임수와 거짓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주부 입장에서 물건을 살 때 이게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팔면은 훨씬 쌀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포장도 그래요. 덜 하고. 네네. 그런데 오히려 가격을 따져보니까 더 비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똑같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정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왜냐하면은 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마치 또 포장처럼 달고 다니고 또 가끔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한마디 하면 뭔가 솔선수범하는 것처럼 했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CJ 제일제당 햇반, 그다음에 뭐 오뚜기, 비비고 왕교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정말 농심. 베스트셀러 상품들이죠. 예, 제가 지금 다 불렀어요. 이 번들플레이션 상품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번들로 묶어서 팔았는데 낱개로 따져보니까 더 비싸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뭐 재료값도 올랐고 지금 물가가 올랐다 하지만 그러면은 올랐으면 오른 대로 표기를 정확하게 하고 하는 것이 맞지. 네. 마치 또 묶어서 팔면은 쌀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얄팍하게 이용했다라는 점에서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기업들에게 기자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용량이 줄어든 건 맞다. 하지만 리뉴얼된 상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영어 모르는 분 당황하겠는데 리뉴얼 상품은 뭐가 달라요? 답변은 좀 꼼수 같아요. 일단 소비자원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부 제조사가 용량 변경을 인정한다. 하지만 포장재와 레시피를 변경한 리뉴얼 상품이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해명이죠. 근데 소비자원이 누리집을 통해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요. 꼼수 인상 제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소비자원은요. 연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사와 협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식품, 생필품에 대한 용량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말을 했으니까 이제 연말 다 끝나가고요. 내년이 곧 닥쳐오니까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자, 소비자들은 허탈감, 분노를 지금 정호김 의원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갑이 많이 얇아져서 화나는 청년들의 분노가 더 큽니다. 자, 대표적인 거 좀 소개해 보면, 자, 공지 없이 용량 줄고 가격 그대로인 상품에 속은 기분이다. 없는 살림, 먹는 양까지 속아 허탈하다.
공지 없이 올리면 서민의 피 같은 돈 뺏어가는 것과 같다. 자, 벼룩 생각나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2030 세대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 1인 가구들의 특징이 자기가 요리를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무슨 햇반이라든지 컵라면 같은 걸로 대충 때워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 요새 경기가 어려우다 보니까 취업에 또 문제가 있으니까 주머니 사정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꾸러미로 사거나 해가지고 샀는데 양도 줄어들고 또 거기에 그 속임수까지 횡행하다 보면 이제 분노가 어디로 끌어오르겠습니까? 이쪽으로 분노가 완전히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허탈감이 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가 또 전이 되겠죠. 전이 되기도 하겠죠. 네. 자, 이거 잘 살피지 않으면요. 내년 4월 선거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에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책을 내놨는데 좀 실질적인 것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들이 숨은 물가 상승에 노출되는 등 가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가격조사 전담팀을 신설해서요. 네. 모니터링을 강화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용량 변경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공정위원회가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접수 현황,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체결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대책은 뭐 듣기에 아주 그럴싸하고 좋습니다. 다만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은 이걸 지켜볼 텐데, 자, 이런 대책과 함께 과태료 얘기가 나왔어요. 위반하거나 몰래 슬그머니 용량을 줄이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1,000만 원이었는데 이걸 3배 정도 올리겠다는 거죠? 제가 정부가 늘 이래서 제가 답답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재를 하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겠어. 1,000만 원만 벌금 무는 거 이제 과태료 3,000만 원이야. 그러면 그 실태 조사하려면 실태 조사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신고 접수 받으려면 신고 접수 인원이 또 필요해요. 물론 이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속임수라니까. 그런데요, 이런 정책도 한번 해보세요. 항상 이런 문제 있으면은 용서하지 않겠어 정책이 많은데요. 네. 이거를 의외로 잘 따르고 정확한 정보에다가 용량을 줄이지 않는 그런 기업들, 그 선한 기업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소위 부정적인 제재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양쪽으로 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상도 하고 좋은 가게 예전에 이게 상 줬듯이 네. 잘하는 기업도 좀 격려를 상으로 좀 그렇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저는 포상 필요 없어요.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기업들은 속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량이 그대로입니다라는 공지만으로도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이죠. 무슨 마크 같은 걸 좀 부여하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뭐 네. 햇섭 같이 이런 기업은 아주 정직한 기업이다 해갖고 아주 그냥 눈에 확 띄는 마크로 해갖고 찍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자꾸 인력을 늘리고 뭔가 또 어떤 정책을 하려면 사람이 들어가는 건 인건비만 들지 막상 소비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런 점에서 정부도 좀 생각 좀 해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투 트랙으로 하면서 뭐 안 속이는 좋은 기업 명칭 쉽게 해가지고 마크 부여하는 거 어떨까 이런 의견 정 의원이 내셨는데 저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 제공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는 지금까지는 표시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이 단위 가격인데 이걸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좀 민간 기업도 따라올까요? 그렇죠. 일단은 정부가 고시한 가격 표시제 실시 활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걸 보니까 전통시장을 제외하고요. 백화점이나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의 도소매 오프라인 점포는 소비자가 가격 비교하기 어려운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네. 하지만 온라인 마켓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없죠. 네, 이와 반대로 온라인상에서 직매입 기반을 제품을 판매하는 쿠팡, 이마트몰 같은 유통 채널들은
단다 가격 표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조사가 유통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뭐 사이트나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직영물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앞으로 하겠다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좀 우리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는지 네. 제대로 되는지 지켜봐야겠지요. 자, 식품업계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생산 원가가 워낙 올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입장이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가요. 원가가 올랐으니까 아니 뭐가 남아야 장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렇다 그래서 김 몇 장을 빼지 말고 그러면은 이거는 10장이었다가 8장이라고 표기를 정확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뺄 때 뺀 걸 알려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블리스 오브레제를 실천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원가가 떨어졌는데 자기네 이윤도 그러면 조금 내리면서 이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윤은 그대로 하면서 원가가 올랐으니까 그 원재료에서 뭐 김 내지는 쌀의 양을 빼겠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도 그렇게 수용 가능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기업들도 고통 분담을 좀 해라.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윤을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머리를 써야죠. 예를 든다면 요새 포장을 보세요. 그러면 보면 과포장이라든지 그 소비자들을 끌기 위한 지나친 포장들이 너무나 많은데 많죠. 예. 이거는 환경에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 자체가 상당한 그런 그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이면서 될 수 있으면 내용물을 건드리지 않는 그리고 그런 기업에게 마크를 찍어주는 그런 선순환을 생각해야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갑작스럽게 과태료 올릴 거야. 니넨 다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좀 그런 면에서 좀 전략을 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지금 함께 말씀을 하셨어요. 요새 뭐 외울 것 참 많습니다. 스텔스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용히 날아가서 레이더망 피하는 비행기인데 영국의 한 언론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말없이 조용하게 오르는 물가, 이른바 스텔스플레이션이 2024년에 화두가 될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네. 인플레이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조가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스텔스플레이션,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스텔스가 뭡니까? 스텔스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조용히 그렇죠. 침투하는 그런 전투기죠. 그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잡히지 않는 조용한 물가 상승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사례로 호텔이나 리조트, 항공사에서 뭐 체크인 수수료 있죠. 네. 또 식당에서 받는 포장비, 또 차량 공유 앱에서 받는 수수료 등을 대표적인 스텔스플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거 예상됐습니다. 오르는 거 거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네, 아무튼 뭐 국내에서도 사실은 식당에서 은근슬쩍 팁을 강요하거나 또 배달비를 올려받는 등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스텔스플레이션 2024년에 심화될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행 가실 때도 이 스텔스플레이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4개나 내놓은 의원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에요. 정책은 뭐 여야를 가리지 않는데 어떤 건가요? 황희 의원이요. 그 대표 발의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4법 해가지고선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 기본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물가 안정에 대한 법률 전부 개정안으로 이제 했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소비자원이 실태 조사하고 결과 공표하고 또 실제로 내용량 같은 거 변경했을 때는 변동 내용을 표시해가지고 공개하라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발의가 됐으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야가 지금 뭐 연말에 뭐 정쟁이 아주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누가 내면 어떻습니까?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제대로 논의해서 빨리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요. 국민 야식 치킨, 여기에도 플레이션이 붙었어요. 치킨 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는데 자, 이거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경제가 어려워서 소비자들이 많이 좀 식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치킨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치킨 값이 요즘에 배달비를 더하면 3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25,000원 뭐 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가성비 치킨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리 하여서 실제로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한 그런 고육책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업체는 오는 15일부터 600g짜리 순살치킨 가격을 기존 13,000원에서 11,900원으로 좀 더 천명 내렸으면 낮추기로. 좋겠는데. 네. 뭐 그것도 저의 바람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업체들이 어떤 소비자의 그 어떤 마음을 잡기 위해 이런 인상들을 인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그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파는 이 반의 반값 치킨에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렇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니까 네. 치킨 회사들도 탐욕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조광형 뉴데일리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의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